아마도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의 매질을 계속할 겁니다.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가격들이 좀 움직일 걸로 같다고 이제 생각이 되면은 정부에서는 표시 안 나게 세게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지들을 지금 현재 쏟아내고 있는 의지들을 좀 보면요, 이렇습니다. 지금 은행권 가계대출 조이기, 전세대출 주담대 줄줄이 중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대출 자체가 수도권만 한정되어 가지고 규제를 했지만요, 궁극적으로 이 대출의 전제가 뭐였냐면요, 대출의 총량을 줄인다고 했습니다. 50% 반으로 줄인다고 했죠. 그 반으로 줄이니까는 총량이 모자라면요, 수도권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전체, 그러니까는 전국의 은행의 영향을 다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의 아닐 수는 있지만은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8월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이나 아니면 주택에 대한 처분, 근저당 말소에 하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부 전세 대출이죠. 전면 중단을 또 했습니다. 지방에요. 그리고 KB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전국 단위로 내부 방침으로 좀 시행을 하겠다고 하고요. 하나은행도 5일부터 9월에 이제 주담대랑 전세 신규 신청을 중단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그 근거는 한도를 소진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규제의 스탠스를 스탠바이 하고 있지만은 정부는 지금 가격을 잡으려는 정부의 의지들을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파들이 조금은 아직까지 있는데 이게 수도권에만 머물지 않고 지금 이런 지방까지도 이런 식으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의지랑 달리 거래를 막는다고 가격이 막히는 거는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출은요, 뭐 1216 대책도 그렇고 모든 대출들을 한번 보면요, 대출 정책을 오랫동안 막지 못합니다. 세수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 건설업에 대한 문제들 굉장히 크게 생기기 때문에 지방까지 대출이 막히는 게 확산이 되고 있지만은 이거는 오랫동안 가지 못하고, 아마도 이거에 대해서 지방에 영향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연말에 되면은 좀 더 막히겠죠. 근데 내년 되면은 다 풀립니다. 총량 규제가 풀려버리니까.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규제의 매질 스탠바이 하고 있고 규제의 매질을 하고 있지만은 대출을 막는다고 해서 가격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이 대통령 로또 분양가 상한제가 원인이다, 제도 전면을 손질을 시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진단을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 분양가가 시세 대비해서 되게 저렴하다. 저렴하니까는 사람들이 엄청 몰리고 청약 과열이 일어나네. 그러면서 이 과열 때문에 주변 시세를 자극한다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높은 분양가가 선도가 되어서 그게 시장 가격을 자극을 하면서 그게 너무 높으면 시장이 가격을 조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저렴한 분양가를 자극을 한다 라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진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씨가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 가지고 로또 분양 상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실제 시세 차익 많이 나는 게 폭등시키니 일단은 이 폭등에 대한 부분들을 공공에서 상당 이익 부분을 좀 환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자라고 했습니다. 참 황당하죠. 이 시세 차익을 공공의 영역에서 가져가겠답니다. 로또 분양을 받은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공에서 이 개발이익에 대한 상당 부분들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채권 매임제라든지 아니면은 전매 제한에 대한 강화라든지 거주 요건의 의무에 대한 강화라든지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전부 다 공공에서 회수할 수 있는 것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거꾸로 이렇게 진단을 잘못했잖아요. 진단을 잘못하면 처방이 잘못 나옵니다.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 그 다음에 청약이 그래서 과열이 됐고 그게 주변 시세를 자극한다는 잘못된 진단이 잘못된 처방을 하고 잘못된 약을 투여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처방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공급을 지연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 로또를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미래의 로또가 되는 형식이 있을 겁니다. 그 집을 가진 사람이 당장은 그게
자극제로 활용이 안 될 수 있겠지만은 향후에 이 집은 또 오를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정부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전면 손질할 건데 잘못된 방향으로 손질할 겁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가격들을 묵혀놓고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나중에 터지는 양상으로 이것도 부작용이 똑같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잡으려는 정부의 의지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가계대출을 쪼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고민을 하는 거,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것도 정부에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세금 노터치 한다 했다. 근데 이 대통령은 공시지가를 로드맵을 제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공시가격들을 조금은 올리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겠죠. 분명히 이거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세수를 많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또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회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는 있겠지만요. 분명히 이거는 집값의 조세의 증가와 귀착으로 일어날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집을 내놨습니다. 근데 철회를 했습니다. 대신 전세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대안으로 이제 올라간 전세금으로 이제 세금을 대응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당장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회수한 다음에 나중에 또 전세를 올려야 됩니다. 이걸 월세를 반월세를 하든 뭘 하든. 왜냐면은 나는 지금 가면서 세금도 다 내고 뭘 하는데 자원봉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시 가액 비율들 간접적으로 우회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수는 올려서 돈을 뿌린 것들을 회수할 수 있으나 시장의 입장에서는 임차인들이 조세의 증가의 귀착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를 표명하더라도 의지대로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또 12억 주택의 LTV 강화, 정책 대출, DSR을 또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정책 대출에 DSR을 또 적용을 한답니다. 그리고 12억 주택의 대출을 강화한다는데 또 이제 어김없이 추가 대출 규제에 대한 확정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바로 반박을 하면서 간보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는 부분들도 정부에서 시장을 잡기 위해서 의지 표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쫄지 말고 기회를 엿봐야 됩니다. 대출에 대한 강화도 지속하지만은 기회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9월 이후부터 총량 한도가 끝나서 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이미 끝나서 대출을 평소보다 더 빨리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총량이 작으니까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큰일 났다라는 것보다 좀 전략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에 저는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좋은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올해에 계약을 하고 그리고 잔금을 내년 2월 정도로 하고 그리고 총량이 내년에 풀리면은 그 시점에 잔금을 처리하는 전략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출의 규모나 한도들은 내가 스스로 잘 진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출의 규제를 더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확대를 하면서도 돈을 푸는 정책을 하면요. 규제의 부작용이 더 세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푸는데 규제를 한다? 대출을 규제하면서 이런 돈을 풀면요. 가격이 급등이 반드시 부작용으로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현 정부를 진단을 하면요. 지금 현재 보이는 현상은 막는 것이지 막는 것은 다 신기루입니다. 나중에 결국은 다 터져 나옵니다. 지금 정부는 언제든지 지금 시장 분위기가 회복하면 즉각적으로 가격을 둔화시킬 카드를 가슴에 품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나 그냥 이 정부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 카드가 카드로 따지면 쪼커인 줄 알지만요. 최악의 패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은 나중에 이제 유동성장하고 규제로 누른 거 맞물리는 거 합쳐지면 나중에 알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틈새는 있다. 시장에서는 그 틈새들로 잘 반응하면서 제 갈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가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반응들을 보면요. 현 정부에 대한 시장의 반응들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가 거래는 둔화가 되는데 가격은 유지가 되면서 신고가도 간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가 주택들은. 그리고 중저가의 거래는 상대적으로 집중화됐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더 많이 거래가 된 거죠. 더 많이 고가 거래보다는. 그런데 또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가격은 둔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대출 규제 이후에 시장의 반응입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저가 위주로 팔려서 9억 이하가 절반이라고 했습니다. 거래량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고가 아파트의 거래량이 더 크게 줄어들었고 거꾸로 9억 이하의 아파트도 줄어들었지만은 상대적으로 고가보다는 더 많이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에 대한 집중들은 아직까지 수요가 크게 줄진 않았습니다. 고가도 줄진 않았지만 저가가 상대적으로 거래량은 더 많습니다. 상대적인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이렇게 시장은 현 정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기다리는 사람과 그리고 고가에 대해서는 신고가가 일어나는 것도 있잖아요. 현금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서 그냥 오히려 더 틈새라고 생각하고 그걸 사용해서 신고가나 고가 주택들이 거래가 되고 중저가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출에 대한 반응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면요. 신용대출이 급등하고 대출이 역대 최고라고 하네요. 5대 금융 가계대출이 일주일 만에 1조 9천억 원 그리고 절반은 신용대출. 신용대출 그러니까 주담대라는 이제 전세대출 쪼이니까는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들, 중저 신용자 대출일도 막혔고 신용대출도 많이 늘었어요. 여기서 정부에서 풀지 못하니까 가계대출을 신용대출로 옮겨 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반응들을 보면은 신용대출로 좀 틀어지는 양상들로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출을 규제는 가격을 막은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의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규제를 하니까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전세 감소와 월세 증가로 반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세입자 연장에 집주인 입주까지 1100세대 대단지 전세는 0건. 송파의 그 문정 레미안 같은 1600세대인데 전세가 없습니다. 장지동의 센트레를 보면요. 거기에도 1000세대가 넘는데 1100세대가 있는데 전세가 없습니다. 전세 대출을 막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세에 대한 수급 문제 그리고 거기에서 전세에 대한 부분들이 전세를 사람들이 못 사겠죠. 그리고 전세 물량도 줄어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월세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전세 대출이 막히니까 월세에 대한 초고가 월세들이 확 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초고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월세들도 가격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의 시장은요. 임차, 그다음에 대출, 그다음에 주택들이 둔화 양상이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으로 올라가거나 대출은 틈새를 잡거나 임차는 가격들이 전세가 감소하니까 월세가 증가하거나 이런 양상으로 꾸준히 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건설업도 거래 확대의 길들을 찾고 있습니다. 틈새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재건축을 하거나 이러면요. 이주를 하면 이주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대출로 이주비도 막았죠. 근데 이 이주비를 시공사 측에서 2차 이주비를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어디서 막았냐? 은행에서 막았잖아요. 정부에서 은행에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2차 이주비 자체를 시공사나 이 건설사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건축들을 강남에서 이제 돈이 6억밖에 안 되니까는 그 나머지 거는 건설사에서 해주겠다. 라는 건설사도 이 거래의 확대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돼야 되니까. 거래를 정부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래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건설 경기가 살고 시장이 돌아가죠. 우리 건설업이 부동산 자체 건설업뿐만 아니라 이 거래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전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부가 막으니까 시장과 건설사들은 이런 식으로 또 뭔가를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출 규제 때문에 계약금이 원래는 원칙적으로 10인데 시장이 좀 좋으니까 20까지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10으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자금, 유동 자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시 줄여서라도 사람들의 계약률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초기 자금이 너무 높으면은 이 문턱이 높으면 못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낮추면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기조 자체가요. 수요자를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요자를 멈추게 하는 정책들을 펼치면요. 수요자가 이동을 합니다. 뭐 서울에서 상급지를 사는 사람들이 중급지, 뭐 강남이나 서초를 사고 싶었는데 아쉬운 대로
성동이나 뭐 이런 데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집을 사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격들이 조금 낮고 좀 움직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규제의 여파로 다른 방향을 생각하는 게 이제 경기도 쪽, 인척 쪽도 입지 좋은 중저가 단지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요자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동하느냐? 규제가 있으면은 수요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생애 주기별로도 수요층이 저는 이동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정부에서는 인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생애 주기로도 20대는 노원이 많이 샀고 30대는 성동, 영등포로 간다고 했는데, 수요가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강남을 막든 안 막든 처음부터 강남을 못 갑니다. 처음부터 성동을 못 갑니다. 처음부터 영등포를 가기가 어렵습니다. 노원을 시작하거나 경기 쪽을 시작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생애 주기별로 수요층이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정부에서 이렇게 막는다고 하더라도 수요는 거기에 맞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원도 반응을 하는 게 뭐 중장년층이 거기에 반응을 할 수 있지만요, 오히려 20, 30대들이 그쪽에 돈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를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시작할 때는 적은 돈으로 전세나 매매를 선택합니다. 그때는 하급지나 좋은 상급지의 전세를 선택하겠죠. 아니 돈이 더 부족하면 월세로 살거나.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요, 이제 뭐 한 명을 놓거나 두 명을 놓거나 집이 좁은 데서 못 삽니다. 넓은 데로 이동할 수요가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전환된 사람이 이제 자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아이의 교육을 생각합니다. 그 교육을 생각하면서 그 교육에 맞는, 성장하는 아이에 맞는 집에 이동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유가 지나면 이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아이를 출가시키면요, 고정해 있거나 아니면 좁은 데로 이사를 하거나 돈이 부족하면 그걸로 현금을 회수를 하거나 그렇게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하고, 그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한다고 해도 그 규제에 맞는 수요층들, 생애 주기별로도 그 수요층이 반응해서 이동할 수 있고, 규제로 인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든지 간에 다양한 수요층이 다양한 틈새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를 단순한 우리의 생애 주기라든지 그냥 규제에 따라서 겁을 먹으면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동성 장이 항상 우리는 중요하잖아요. M1과 M2 통화량의 팽창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 번도 수도꼭지가 잠긴 적이 없습니다. 줄인 적은 있는데 잠긴 적이 없습니다. 돈이 세상에 시중에 많이 풀리면요, 그 시중에 많이 풀린 돈들이 통화량들을 팽창시키고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 화폐 가치가 떨어뜨린다는 거는 1차적으로 이 자산, 부동산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산들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움직임들이 돈이 풀릴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격들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나는 돈 많이 벌었어가 아니라 돈을 지키는 과정과 돈을 증식시키는 과정을 동시에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나왔다, 무섭다, 이 문제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규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나는 이 규제를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나중에 인구가 많이 없어지고 이제 줄어든다고 하는데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수요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좀 접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요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집이 많아, 근데 인구가 줄어들어, 그러니까는 집이 남을 거야, 그래서 집값이 전체적으로 떨어져라고 평균적인 접근 방법으로 수요를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집을 구할 때 수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게, 집이 많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집이 어디 있냐, 그런 좋은 집이 많다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들이 포켓몬 빵이 있었거든요. 그 빵에 띠부실이라는 게 있어요. 띠부실이 스티커입니다. 포켓몬 캐릭터가 있는 스티커인데 그 스티커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근데 그거를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픈런을 합니다. 그 빵을 사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건요, 그런 띠부실 스티커가 있는 빵들은 또 다른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안 팔립니다. 남아돕니다. 그런데 포켓몬스터 그 빵만 항상 사람들이 수요가 몰려가지고 오픈런을 하는 거예요. 걔는 많이 찍어도 모자라요. 그런데 다른 빵은요, 작게 찍어도 남아돌아요. 수요가 이 개념이거든요. 포켓몬 스티커는요,
다른 빵에 비해서 늘 공급이 부족해요. 수요가 너무 많아서.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요가 많이 몰린 데가 있어요. 10개의 집이 있고 10개의 가구가 있어도 4개가 선호가 막 돼요. 그러면은 4개에 계속 몰리고 그 가격들은 급등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개는 돈 많은 순서대로 조금씩 나눠 가지겠죠. 그래서 수요라는 거를 인구에 대비해서 산정하는 게 아니라 가구에 대해서 산정하는 것이고, 물리적인 숫자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호와 욕망의 적용을 통해서 수요가 측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수요를 인위적으로 절대로 꺾을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을 정책으로 꺾으려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욕망이란 단어가 뭐 사람들이 이게 되게 나쁜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의 정책들이 수요자를 멈추게 하고 사람들이 집값이 인구가 떨어져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유동성이 흘러넘치는 이 시장에 대한 개념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돈이 시장에 많이 풀린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인지하고 그 유동성을 상수로 가져가는 부분들로 부동산을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주식 얘기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이런 얘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짤 때 좀 주의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자산의 포트폴리오는요, 주식이 1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저도 미국 주식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수익률도 되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률 굉장히 좋아요. 한 200% 뭐 300% 사이 됩니다. 많이 크죠 사실은. 근데 뭐 단위는 어떻게 되냐, 억 단위가 훨씬 넘죠. 그러니까 저도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보다는 집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필수제가 우선이고 선택제가 후순위가 돼야 됩니다. 필수제는 주거, 부동산이고, 보조제인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조제가 돼야 됩니다. 혹은 종잣돈을 마련하기 못한 분들은 선택제인 미국 주식 등을 먼저 해도 되지만은 필수제를 사기 위해서 보편적으로는 부동산은 유동성이 주식보다 훨씬 크지 않아요. 주식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되게 힘들어해요. 부동산은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딸 때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순위의 목적들을 주식으로 담고 코인으로 담고 하는 게 조금은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인을 생각해 보시죠. 10년 동안 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 봤습니까? 뭐 있겠죠. 정말 담력이 큰 사람. 변동성이 주식보다 더 큰 게 코인이잖아요. 근데 이 돈은 돼요. 자산을 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이 되는 과정에 변동성을 사람들이 못 견뎌요. 근데 부동산은 어쩌냐면 변동성이 있어 위에도. 근데 얘는 2년 동안 팔 수가 없어. 세금 때문에 가져가야 되잖아요. 팔기도 되게 어려워. 주식은 클릭 한 번이면 바로 팔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택제이면서도 물리적으로 빨리 팔 수 없는 부동산을 자산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예전에 제가 아는 그 상담하신 분 중에서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미국 주식을 엔비디아를 사놨는데 비밀번호를 까먹고 방치시켜놨는데 돈이 엄청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치시킬 수 있으면은 괜찮아요. 주식도 괜찮죠. 근데 그 변동성을 못 견딘단 말이에요. 코인 같은 경우도 못 견뎌요 사실은. 그래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선순위를 부동산으로 우선시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그 변동성이 조금 덜한 데가 부동산이고, 우리가 이런 변동성을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락이라는 시장들이 오면요 버티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그런 식을 좀 개념들을 좀 유념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